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총파업을 종료하고 빈손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제도화와 품목 확대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는 파업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무효화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여당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직후부터 강경 대응으로 맞서왔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앞으로는 강경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과 정부 대응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노정관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연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고 지난 9일 파업에 들어간 지 16일 만에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요구사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파업 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은데요. 파업 종료 결정 후 현장 분위기 어떤지요? 박연수 실장 먼저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현장 분위기는 일단 정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화물연대 요구는 명백히 생존권적인 요구였죠. 이 화물운송 산업 내에서 화물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정치 파업으로 호도하면서 귀족 노조 또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일단 가장 크고요. 또 얀전운임 제도가 일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나마 있던 안전망마저 사라졌을 때 이 현장이 가지고 혼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12일부터 화물연대 본부장은 국회 앞에서 농성하면서 단식 농성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인데 6월에도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파업을 했는데 6월 파업과 이번 파업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박연수 실장님 직접 협상에 참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부의 대응 태도가 지난번과 좀 달라진 게 있었나요? 전혀 달랐습니다. 정부 태도가 거의 180도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어떤 중간 지점 혹은 대화 지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 협상은 정부가 아예 이 제도와 또 파업에 대한 기조를 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가 단순히 주무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대통령실 용산에서부터 전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기조를 정하고 나왔고 그것의 핵심은 화물연대에게 지난 6월 때 백기투항했다라는 비판을 정부가 직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교섭 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과는 아예 시작부터 대응이 다른 자세로 임하는 마음을 먹고 정부가 이제 협상에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파업 예고한 이후에 화물연대와의 대화보다는 정부가 주요 화주단체, 운수사단체들 만나면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사전 작업을 좀 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 이번 결론적으로 이제 파업을 철회하고 난 뒤에 당초에는 그래도 안전운임제를 3년 정도는 연장을 하고 논의를 더 지속해보자는 선까지는 합의를 하지 않겠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그것도 못하겠다고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안전운임제 더 심하게 나가서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교수님? 저는 이걸 이제 정부의 대응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그 과잉 정치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민들 어떤 특정 집단의 문제 제기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걸 정책화해서 시행하는 주체인데 지금 이제 현재의 정부가 하는 모습은 정부라기보다는 정권으로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특정 시민들 집단들의 어떤 움직임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에 대해서 정부 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연장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나온 거고 네. 연장이라고 하는 안을 기본안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는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기존의 3년을 실시했던 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네.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제도화할지 아니면 어떻게 폐지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안으로 연장을 가지고 나서 3년 더 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그 중간 과정에서 노조하고의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든지 간에 만약에 본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한다고 하면 정책적 검증을 더 하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리니까 우리는 더 세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권의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해당 부처가 지금 전문성이나 애초에 이 법안이 제기되고 제도가 시행된 것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권이 지향하는 바를 과도하게 쫓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마디 덧붙이자고 하면 그래서 이번 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네. 이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네. 화물연대 파업을 잡고 있지 않았나. 음. 그래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폐지로 가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노동개혁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끝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자기들의 관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 목요일 날 회견이랄까요? 뭐 정리하고 지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노동개혁이란 말을 분명히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게 정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안전운임제 연장은 법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법 개정 사안인데 이 법 개정 사안이면은 지난 6월부터 6월 파업 이후부터 5개월 시간이 있었는데 법 개정 사안이면 국회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국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국회가 전혀 뭐 사실은 자기들 뭐 권력 다툼한다고 바빠가지고 이 얘기는 뭐 고민할 틈도 없었을 것 같은데 국회의 역할, 정치권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박영수 실장 먼저 말씀 듣고 이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국회가 아무래도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운임제도 논의가 처음으로 된 거는 9월 29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진행이 됐고요. 거기서도 여당은 정부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정부는 대기업 화주들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다수 야당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익을 따지다가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여야 정쟁 그리고 대기업 화주들의 입장만 고수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정작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률은 이번 국회에서 뒷전으로 밀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 과정을 잘 보고 있었을 텐데 화물연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저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이유, 그리고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기구라는 이유로 또 제도가 밀리게 되고요. 상임위원회로 돌아와서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고 야당도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좀 주춤되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점이 아쉽습니다. 이 교수님, 민주당이 지금 마치 이 여당이 목리를 부리고 노동 탄압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 다수당으로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이제 아까 이 과잉 정치화된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그 당대표를 비롯해서 본인들의 생존에 네. 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대응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 네. 오로지 생존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안전운임제 이제 연장이라고 일몰제가 3년을 됐으면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2년 차 끝나기 1년 차부터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효과성 검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책적으로 쭉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게 이제 법과 관련된 문제니까 의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정부가 주도하든 아니면 의회가 주도하든 이거를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그 교통안전연구원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 공개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몰제라고 하는 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성을 가지고 정책의 어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일몰제로 실시하는 제도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과잉 정치화의 그냥 단편에 실하지 않는 거죠. 여야 할 것 없이 단체로 해야 할 일은 밀어놓고 본인들 각자 삶을 표계산만 하는 거죠. 네, 자기들 삶을 이어가기 바빠가지고 남의 삶을 돌아볼 틈이 없었던 건데 그러려면 왜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하여튼 또 이 점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번에 두 번째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 문재인 정부 때죠. 2020년에 첫 도입이 되었는데 이 안전운임제를 처음에 이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평가도 이 제도가 어떤 건지 평가도 하고 일몰이 될지 말지를 우리가 짚어보고 난 뒤에 법 개정을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처음에 도입할 때 어떤 취지로 도입됐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실 이제 요 화물연대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이 화물 노동자들의 어떤 그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논의가 이제 이 안전운임제로 모아져 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됐지만 요 유사한 제도가 그 이전부터 이제 실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건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는 화물 노동자의 어떤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물 노동이라고 하는 게 물류 운송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고속도로상에서 또는 도로상에서의 그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피해를 받는 거에 지나지 않고 훨씬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생명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의 적정 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최소한으로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 과속을 줄여가지고 도로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결합돼서 그래서 이제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도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많은 교통사고, 대형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화물 운송 중에 일어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고속도로상에서 많은 교통사고로 위험을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얘기가 많은 설득력을 가져가지고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물 운송 시장의 이 구조가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조를 바탕으로 보자면 이 안전운임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박연수 실장 말씀을 좀 주시죠. 예, 한 짧게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화물 노동자의 최저 임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운임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화주가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운송사업자는 화물 노동자한테 배차를 하는 방식으로 이 운송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화주가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최저 입찰을 합니다. 보통 가장 낮게 운송료를 적어낸 운송사와 입찰을 하고요. 그럼 결국 운송사들은 화물 노동자에게 낮은 운임으로 배차를 하면서 그 손해를 메우고 있어서 운임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기준을 좀 설정해 주면서 최저 임금 같은 역할을 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다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많은 운송사들, 예를 들면 전화 한 통해서 다른 곳으로 넘겨주고 거기서 또 수수료를 떼는 그런 뭐 4단계, 5단계, 다단계가 많는데 실제로 안전운임이 결정되자 줘야 되는 최종적인 금액이 결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지불 능력이 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들은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그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가 연구 용역을 줬던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이 다단계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노사정 협의틀이죠. 이게 특수고용 노동자다 보니까 진짜 사장인 화주들과 직접 교섭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노동기본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지난 3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해왔고 산업 내 이해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경제 상황 또 산업 상황에 맞게 운임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구까지 이 제도로 보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운송시장의 구조가 화주가 있고 운수사업자가 있는데 이 운수사업자가 사장이고 화물 노동자가 그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물 노동자라고 하지만 개별적인 자영업자처럼 이 운수사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일종의 다른 여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태의 특수고용직들과 조건은 상황적인 조건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습니까, 교수님? 일단 이제 형태는 비슷한데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 캐디라든가 학습지 교사 등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의 형태가 많은데 이 화물연대 같은 이제 화물 운송시장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이제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화물 노동자를 차주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지입 차주라는 말을 쓰는데 뭐냐면 화물 트럭 이제 덤포 트럭이나 카고 트럭 같은 이게 굉장히 그 고가의 이 수단 이제 노동 장비죠. 요거를 본인들이 마련을 해서 들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학습지 교사라고 하는 건 이제 교재나 뭐 이런 거를 본인이 하지만 그건 이제 부담이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네. 요건 이제 그 몇 억 대의 화물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구매해 가지고 노동자처럼 이제 유사 자영업자로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임금 근로 조건에 이 거대한 장비를 마련하는 구입 비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반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 화물 노동자들을 일반적인 노동자보다는 자영업자와 같은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맥락도 그렇죠. 없잖아요. 이제 자기 자산이 큰 자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구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노동자로 볼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당신이 사라고 사야만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거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지입차주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는 네. 거죠. 할부라고 하는 형태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고정 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면 감가상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차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특수한 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이제 고급 외제차를 사시는 분들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차를 대부분 바꾸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차라고 하는 게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이제 고장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 고장 수리의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 보존할 내가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어디 가서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우리가 이 지점을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이유가 이번에 파업 중에 벌어졌던 많은 비판들,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들이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무슨 노동자냐 이런 얘기부터 우리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쟁점이 바로 이런 특수한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이 안전운임제가 꼭 필요하다. 도로에서 흔히 화물 노동자들이 흔히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뭐 고속도로의 흉기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몰제전에 파업을 한번 해서 환기를 시키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합의를 했대요. 그 합의의 내용은 정확하게 파기가 불가능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는 아니겠지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파업을 하게 된 거죠? 지난 6월에 국토교통부와 저희가 분명하게 안전운임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합의했습니다. 네.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가 이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6월은 이제 정권이 들어서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조가 서지 않았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 합의 파기를 위해서 또 화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정책 기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운임위원회 화주 대표인 그 무역협회의 이관섭 그 상금 부회장이 대통령실의 국정기획 수석으로 저희 총파업 이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정부가 안전운임 기조를 품목 확대 불가, 3년 뭐 연장 혹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멘트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9월 29일 처음으로 열린 국토부의 국회 보고에 이런 기조를 고스란히 담아서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며 제도 효과가 없고 제도는 화주들의 책임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이 보고서가 좀 저희 총파업으로 방향을 좀 잡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판단한 근거 자체가 그 보고서에 보면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일몰제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 제도가 제도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성과가 별로 없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 정부에서는 방향이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파업으로 길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화물연대는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계속 시행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에 보면요, 이 안전운임을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서 과로, 과속, 과적 같은 위험한 운송을 방지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정책적 수단으로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고 직접적인 목표로서 위험한 운송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 목표인 교통안전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화물연대는 직접적 목표인 위험한 운송 방지가 달성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운임 시행 전후 노동시간 감소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직접적 목표 달성에 분명한 효과가 있는데 이 지표는 눈을 감고 있다, 정부가. 그리고 정책적 수단으로서 적정한 운임이 보장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성해야 된다. 예를 들면 실제로 운임 위반이 되게 만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3천 건이 넘는 그 접수된 위반 사례 중에 한 몇십 건밖에 불과한 74건에 불과한 처벌만 한다거나 이 정책적 수단이 충분히 활용될 만큼 정부는 노력하지 않았고 그에 비해서 직접적 목표는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교통사고 통계 하나만 가지고 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글쎄요, 제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겠죠, 이 네. 제도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은 안전운임제의 목표는 1번 도로교통의 안전을 좀 더 증가시키는 거고 2번 화물노동자의 노동임금 문제, 임금을 올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의 문제는 두 번째,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화물연대가 보시기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이 줄었고 그래서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오는 교통안전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걸 이유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정부는 왜 없애자고 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그 정부 입장의 근거는 조금 전에 이제 얘기 나왔던 교통연구원 보고서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보면 말씀하신 이 교통안전의 측면에서 효과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견인형 화물차의 사고 건수 감소로 나타나야 되는데 2019년에 699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674건 그리고 오히려 이제 2021년에는 745건으로 증가했다. 네. 그러니까 줄었다 늘어났다 이게 이렇게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효과가 근데 오히려 이제 그 화물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은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 노동 시간은 감소해서 그 정부가 이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요게 화물 노동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결과적으로 물류 비용을 증가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화주들에게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증가시키는데
어떤 교통 안전의 효과는 없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 입장이 그러니까 화주의 비용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시범 운영이라고 하는 일몰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검증하는 연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동반 연구를 시킵니다. 네. 3년 내내 네. 어떤 식으로 이 제도가 작동하는지를 검증을 하고 네. 제도가 제도가 끝나는 순간에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다음 제도를 어떻게 할 건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충분한 정책 이 제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견인용 화물차 전체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는 한 80%, 20%는 적용받지도 않는데 네. 그걸 다 통계에 넣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냐면 검증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결국은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나태함을 보여주는 거죠. 네. 끝나고 나서 대충 공식적인 통계 가지고 와서 이 정책의 효과성이나 효용성을 검증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다른 나라들 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다른 나라 제도를 얘기할 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교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형적인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속된 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정확한 그 제도를 하는 나라를 찾아보면 뭐 호주와 몇 개밖에 없어요. 네. 거의 없다. 정부 말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나라는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걸 안 하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화물 운송 부분의 다단계 하청업 구조라고 하는 가치사실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쉽게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화물을 맡기는 사람 따로 있고 중간에서 이거를 빼먹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존재해서 쓸데없이 비용을 높이고 최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적정 어떤 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네. 근데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을 보면 물류 소위 말하는 이 물류 운송업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규모가 크고 대부분의 이 지입차주라고 하는 제도가 별로 없어요. 아주 네. 일부분에만 존재하고 정규직 고용 관계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지입차주나 차주라고 하는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불리는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의 유형으로 잡히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굳이 찾아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운송업체의 고용계약을 맺는 정규직 근로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를 굳이 요구할 이유도 없다. 네. 그리고 제도를 시행할 필요도 없고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단체교섭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유가 없는 이유는 없어도 되니까 없는 거지. 네. 이게 제도가 잘못돼서 없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지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이번과 같은 파업이 없어지거나 하려면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 물류가 지니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파업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짚어본 것처럼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겠죠. 정부 여당은 귀족 노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족 노조 이 말은 사실 참 형용모순인데 이 귀족이 노조를 할 리도 없고 노조가 귀족이 되면 이미 노조를 안 할 텐데 자꾸 귀족 노조란 말을 해서 아주 이 고약한 사실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또 나왔습니다. 귀족 노조. 화물노동자 귀족 노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먼저. 당사자 말은 좀 이따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귀족, 귀족노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 노동귀족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자본주의 초기에 전형적인 숙련기술 노동자들이 네. 소위 말하는 본인들을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고 거의 이제 이 사용자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에 네. 대해서 이제 이 소위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용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에서 쓸 말은 별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역사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정부나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화물 노동자 차주나 지입 차주에 대해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성을 부인해놓고 갑자기 또 노동귀족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건지 네. 그 귀족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귀족 노조나 귀족 노동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는 그분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자, 당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저희 조합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말입니다. 저희 정부가 귀족 노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14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요. 순수익으로 보면 한 300만 원 남짓합니다. 네.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 최저임금 노동자를 귀족 노조로 몰아가는 거는 정부가 이 파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신들의 어떤 임금 인상을 위해서 이기적인 파업을 한다, 귀족 노조가 이렇게 정부가 프레임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저희 조합원들 임금 올릴 투쟁할 거였으면 제도 개선 요구 안 합니다. 저희 43만 화물 노동자 중에 조합원이 2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네. 2만 6천 명 조합원 임금 올려달라고 개별 화주사들 혹은 운송사랑 투쟁을 하지 저희가 못하러 정부랑 이렇게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이 화물 운송 산업이 지금 굉장히 고장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도입해야지 화물 노동자들 모두가 살 수 있고 산업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외침이었고 실제로 이번 총파업 때 비조합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가시적이었어요. 그런 것들로 이런 요구가 절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떨 때는 자영업자라고 그러고요. 어떨 때는 또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주된 거는 아까 구조적인 특징에서 화물 노동자가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맞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그 대기업들 또 기업들이 이 물류 부분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결국 외주화를 통해서 물류 자회사를 독립시키고 또 화물 노동자를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자신의 상품을 운송하는 노동자들을 기업이 고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나 그 자동차를 제공하고 노동력을 고용하는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로 이 부분을 다 외주화시키고 일할 사람은 자동차를 사서 들어와라고 이야기한 것이 자본이고 그게 지금 화물 노동자의 위치인 거고요. 법적인 위치인 거고요. 그렇게 자기 돈으로 모든 비용을 다 내는데 자동차를 포함해서 노동 시간과 노동 조건은 결국에 화주들이 결정을 해요. 배차를 언제까지 하겠다. 배차는 이렇다. 몇 시까지 여기에 도착해라. 그다음에 운임은 이렇다는 결정 권한을 다 화주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자영업자라면 개인의 노동 시간 자기가 조절하고 원할 때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하죠. 원하는 만큼 일해서 누가 14시간, 16시간 이상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동자라면 파업권이 보장돼야 되는 게 맞고요. 자영업자라면 개인의 업무를 중단하는 건 또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데 말씀하셨던 것대로 필요할 때마다 입맛대로 그냥 딱지 붙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전운임제 해외는 이런 제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좋아하는 해외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번 적용시켜서 본다면 이게 화물연대 조합은 노동자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볼 수 있습니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또 뭐냐라는 이게 뭐 국제적으로 이거를 규정해주거나 뭐 권위 있는 이거를 판단해주는 기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ILO 자체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대부분 권고 정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ILO보다는 개별 국가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화물 노동자는 결국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정규 고용 관계로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고용 형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대부분 비교 대상으로 삼는 선진국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제 이분들을 대부분의 경우가 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도 정규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고용 형태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노동자라고 하는 노동자성을 100% 인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추세가 이게 새로 나타나는 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은 종속적 자영업자 또는 유사 노동자라고 하는 형태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판례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는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정책적 대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표면적인 거를 떠나서 며칠 전에 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이제 이 미래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미래노동시장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공약 연구만 열심히 해가지고 공약집 해설집 하나 만들어서 던져놓고 그거를 바탕으로 미래노동시장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웃기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 왜 그러냐 미래노동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고 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다양성입니다. 네. 그리고 고용 형태의 다양성의 문제는 뭐냐 정규 고용 관계가 해체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기술적 변화에 의해서 이전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인 정규 고용 관계로 포섭되지 못하는 노동자 집단 또는 특수한 일하는 집단이 생겨나면 우리가 생존을 노동을 통해서 도모하는 수많은 집단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노동시장의 개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노동시장의 어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다양한 새로운 현상과 문제점들은 다 차치하고 장시간 쉽게 얘기하면 52시간 이상 죽도록 일해가지고 장시간 노동해라. 그다음에 임금체계 개편 통해서 저임금 구조를 받아서 나이 든 사람들의 임금을 깎아라. 이런 식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거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고 미래노동 이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70년대 개발 독재형의 어떤 노동체제로 복귀하려고 아닌가라고 하는 오히려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파업을 두고 대통령실이 총지휘를 하고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공정위 한번 쭉 다 나왔었죠. 예. 와서 공동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정치적인 측면으로 이 노동 문제를 대응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공정위까지 나서가지고 파업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 노동부가 빠져 있어요. 네. 주무부처죠. 네. 네, 주무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 문제를 노동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노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분위기를 노동기족으로 몰아가고 집단적 이기주로 몰아서 보수층을 결집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지율 제고의 정치적 도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도구적인 걸로 노동 문제를 바라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을 통해서 생존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연결되는 얘기지만 2003년 법 개정 이후에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두고 또 화물연대에서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노사 문제 뭐 자유로 바뀐다는 얘기도 했다가 화물연대는 노동자 아니다. 자영업자들의 성격이 강하다고 했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한테 업무 개시 명령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 또 충돌이 되고 어떻게 보면 화물연대도 그렇고 정부 입장도 그렇고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업무의 특성상 일의 특성상 가지는 어떤 그 특징들이 서로 간에 필요할 때 자영업자로 갔다가 노동자로 갔다가 하는 이런 현상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화물연대가 처음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굉장히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화물노동자 계엄령이라는 표현까지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네.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헌성 혹은 위법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가 내렸던 방식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가 처음 이제 얘기한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업 전에 주요 화주 단체들, 협회들 찾아다니면서 차주들 명단 제공해라. 하지 않으면 이후 품목 확대 논의에 있어서 정부가 방어해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굉장히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가고요. 네. 또 그것을 개인에게 이제 송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위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만 하면 국가 경제가 몇 조가 손실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국 화물 노동자가 하는 노동에 대한 어떤 공공성,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부가 나서서 어떤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제는 이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일하라고만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화물 노동자를 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혹은 이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냥 자신들의 어떤 지지율을 높이고 하나의 특정한 어떤 집단을 좀 혐오적으로 시각을 조정하면서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주제는 사실은 이미 어떻게 보면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가 되고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우리 토론 속에서 나온 얘기들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파업 후에 남은 과제, 이 교수님께는 노동 문제, 정부 기조에 대한 정책 전망, 그다음에 당부 혹은 비판을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듣고자 하고 먼저 우리 박연수 실장께 파업은 끝났는데 정부 압박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화물연대 대응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듣고 이 교수님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노동 정책 전반과 함께 이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듣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연수 실장 말씀 듣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직 안전운임 제도가 일몰이 되냐 마냐라는 쟁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 저희는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을 전제로만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화물연대에서는 제도 일몰을 막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안전운임 제도는 기존의 이 화물운송 산업이 가지고 왔던 이 시장의 질서를 좀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사회적 대화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도 안에 이 협의 틀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안전운임위원회라고 하는 훌륭한 노사정 협의 틀이 있는데 이걸 우회하고 자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쪽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을 좀 호도하고 정부의 방향대로만 이끌어 가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일단 안전운임 제도를 지키는 데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이번 문제를 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화물연대 특수고용 노동자에 관련된 노동의 문제도 있지만 이번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 문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노동 정책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노동 문제 자체도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의 한 부분으로만 보고 있다. 이런 관점이 너무 지나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 전 노동 개혁 반드시 해야 되고 노동 시장 개혁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제대로 좀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왜 필요하고 어떤 영역에서 필요한지를 좀 생각을 좀 하고 하자. 그리고 생각을 할 거면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 노동개혁이 복지 문제라든가 산업과 경제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정부는 노동개혁을 그냥 산업정책의 하나로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과 경영계의 요구 조건을 처리해 주느냐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고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요 관련돼서 무리한 방식으로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에 ILO에서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일단은 이제 설명이라고 하는 거를 요구한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ESG를 얘기를 하지만 2011년도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있을 때 이 존 럭이 하버드대 법대 교수를 시켜가지고 그 기업과 인권의 이행 원칙이라고 하는 걸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업이 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서 ESG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위 말하는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게 지금의 소위 말하는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하는 제도화된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 요지는 뭐냐면 국가가 또는 기업이 노동이라든가 또는 개별 시민의 인권에 대해서 침해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우리 땅에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유엔 연합 차원에서 지금 법안이 이제 유럽 의회에 올라가서 올해 내지는 내년 초에 이게 이제 통과될 예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 본인들의 정권의 수단으로 편하게 사용했는데 이게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면 유럽에서 너네 이거는 강제노동 아니냐라고 문제 삼아가지고 자국 내에서 이 문제가 된 국가의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실제로 그래서 그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에는 실질적인 벌금과 처분에 대한 제재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서 이 노동 정책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화물연대 파업의 여러 가지 쟁점과 그 쟁점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함의 그리고 노동의 전반적인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박연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당의 힘 있는 인사들이 부적절한 말들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마음을 다시금 피멍들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말이 한 여당 시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망언은 그동안 나왔던 여당 중요 인사들의 발언에 대한 여당의 미온적인 비판 혹은 묵시적 지지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애도와 우울증이란 논문에서 밝힌 내용에 미루어 생각해보게 되면 외부의 방해로 애도라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남겨진 사람과 그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죽은 이들에 대한 죄책감을 껴안고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던 대상은 상실되고 없는데도 차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상실된 대상에 대한 적절한 인정이 사회로부터 부정되었을 때 관련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만큼 힘들고 그 사회는 전체적으로 우울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상황과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이들의 애끓는 마음에서 나온 애도가 왜 반정부 세력으로 몰리는 이유가 되는지 유가족들이 가슴을 치며 묻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